안녕하세요. 대전 MBC 아나운서 유지은입니다. 저는 작년 6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똑같은 아나운서인데 남성은 왜 정규직이고 여성은 비정규직인지 그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진정을 넣고 1년 넘게 긴 싸움을 이어왔는데요. 저 이전에도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외침을 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분들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 걸어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지금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분신까지 한 전태일의 정신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당시 여성 노동자들의 생활은 어땠는지 오늘 함께 배워볼까 합니다. 그 길을 안내해 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선배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종로 3가역 15번 출구에 멀지 않은 청계천변에 있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은 2019년도에 서울시가 이 전태일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배우는 문화의 전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관을 했는데요. 청계천은 청년 전태일이 일하고 수없이 고뇌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들어오면서 보니까요, 여기 기념관 유리 벽면에 글씨가 써져 있더라고요. 어떤 글씨인가요? 그 글씨는 전태일이 근로감독관에게 보냈던 진정서 내용이고요. 그 글씨를 전태일의 글씨체에다 이목상 화백이 좀 더 아름답게 보이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셨고요. 그 내용, 자세한 내용은 기념관 벽 오른쪽에 상세히 써 있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여기도 전시가 굉장히 잘 꾸며져 있어요. 이 전시는 어떤 전시예요? 이제 9월 24일부터 따끈따끈한 겁니다. 올해가 전태일 50주기이기도 하지만 청계피복 노동조합 50주기이기도 해서요. 기념관에서는 청계피복 노동조합 50주기 전시회를 했는데요. 이게 50년을 다 할 수가 없어서 70년부터 75년까지만 지금 그 노조 활동, 노동조합 활동과 그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조직이었던 여성 소그룹 아카시아의 활동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시간 되실 때 많이들 오셔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전시가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전태일 기념관 전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4가지 테마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태일의 어린 시절, 두 번째는 전태일의 눈 그래가지고 전태일이 평화시장에서 보고 느낀 것들, 세 번째는 전태일의 실천 그래가지고 전태일이 그 보고 느낀 것을 어떻게 실천해 갔는지, 그러니까 그의 활동의 중요한 부분들을 해놓고요. 네 번째 코너는 이제 마지막 코너인데 전태일 이후에 어떻게 이 전태일의 뜻이 전해지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 그러니까 민주노조 운동의 시발점이 바로 전태일이거든요. 그래서 전태일 이후에 그 민주노조 운동에 참여했던 각 사업장, 특히 그때는 그 여성 노동자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태일의 어린 시절 이렇게 딱 글씨가 있고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전태일의 어린 시절 어땠습니까? 전태일은 정말 가난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48년에 태어났거든요, 전태일이. 전태일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생활도 했지만 그는 참 밝은 사람이었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공부에 목말라 했습니다, 전태일은. 그래서 그 대구에 다 같이 내려갔을 때 청옥고등국민학교를 다녔고 거기서는 반장까지 했던 것입니다. 근데 서울말씨를 쓰고 개다리춤도 잘 췄다 그래요. 그리고 이야기를 되게 이렇게 유머스러하게 하는 이런 재주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인기 짱이었다 그럽니다, 전태일이. 전태일은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이 너무 힘들고 이렇게 되면 비관적이고 부모를 원망하거나 이러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바로 전태일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어려운 형편보다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어린 친구들을 더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게 바로 전태일이었고, 그래서 평화시장에 들어와서 그 나이 어린 여성 노동자들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해결해 주려고 애썼던 이런 마음이 이미 전태일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어려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이곳은 2부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주제가 전태일의 눈입니다. 선배님, 여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전태일이 이제 거리를 떠도는 떠돌이 생활에서 이제 노동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태일은 이제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 전태일은 정말 아버지하고 같이 아버지 일을 거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방 미싱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월급을 7,000원을 받게 됐어요. 1,500원에서 7,000원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쭉 자기만 잘 살 길을 갔으면 좋았는데, 그때 전태일은 고민했던 겁니다. 나 혼자 잘 사는 길을 가야 돼? 아니면 저 어리고 연약한 시대들과 함께 잘 사는 길을 가야 되는 건가? 라는 고민을 했고요. 근데 재단과 미싱은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보조부터 시작을 해야 됐고요. 그러면 월급이 3,000원을 받아야 됐어요. 더 줄어드네요. 예. 마이너스 4,000원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전태일은 그 길을 가기로 합니다. 재단사가 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재단사는 그 공장 내에서 최고의 권력입니다. 사장님 다음으로. 왜냐하면 공임 결정도 하고요. 일하는 사람 임금 결정도 하고, 또 몇 시까지 일을 시킬지 이것도 사장하고 같이 결정하는 이런 권력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태일은 내가 재단사가 되면 저들을 도울 수가 있구나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재단사가 되려고 마음먹었죠. 그래서 재단 보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단 보조를 하는 동안에 시다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심도 제대로 못 사오고 밤 10시, 11시 넘어까지 일하는 그 시다들에게 자기 차비 30원을 아껴서 풀빵을 사주고, 자기는 12.5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 이런 생활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태일이 평화시장에서 보고 느낀 거고요. 여긴 어떤 곳이죠? 예, 여기는 당시 평화시장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건데요.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셔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들어갔을 때도 좁고 예전에는 작은 곳을 작은 공간에 많은 사람을 고용하려고 그러니까 다락을 내었던 네네, 거죠. 들어가 보시죠. 조심하세요. 네, 진짜 낮네요.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게 천장이 진짜 완전 낮아요. 네. 여기는 이제 전체가 다 다락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낮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도 너무 좁아요. 아이고,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가 바로 이렇게 위가 닿고, 여기에서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계속 여기 이런 등이 위로 이렇게 달려있는. 머리 위로 미싱이 바늘이 잘 보여야 되니까. 지금 그래서 다 이렇게 사진에 보면 머리 위에. 그러니까요. 여기 위에. 그러면 이 조명을 계속 보면서 하니까 눈이 너무도 시릴 수밖에 없는. 전태일의 눈을 지나서 지금 3부 전시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전태일의 실천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전태일이 평화시장에서 본 여러 가지 노동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거를 실행해 나간, 실천해 나간 그런 기록이 있는 게 바로 3부입니다. 여러 가지 영양실조 이런 거 다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먼지를 너무 많이 환기가 안 되는 속에서 먹고 있으니까 폐병 걸린 미싱사를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이제 일을 하다가 기침을 했는데 피를 토하는 걸 보고 놀래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결핵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장에게 그 병원 간 치료비 달라 그러니까, 야, 그 걔처럼 그런다 그러면 평화시장 전부 다 폐병 환자게 이러면서 외면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태일은 자신이 그 동료들하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그 치료비를 해줬는데, 그 폐병 걸린 그 미싱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장이 어떤 조치를 취해주긴 했어요. 병원비는 안 줬는데. 해고를 했죠. 친한 친구에게도 그 말은 할 수 없었던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를 보고 전태일은 더 분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이제 알게 되어서 그 이제 평화시장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평화시장 사장에게도, 그러니까 평화시장 주식회사 사무실에도 가고 근로감독관에게, 아까 그거 보셨죠 앞에서, 예, 그것처럼 해갖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서명을 해가지고 진정서를 내기도 하고 또 신문사에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예, 그랬는데 경향신문하고 동아일보에 그때 실렸다 그래요. 전태일은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혼자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고요. 모임을 만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든 모임이 바보회였고요. 거기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평화시장 실태를 다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됐던 거죠. 그걸 노동청에도 가져갔던 거고 신문사에도 가져갔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근로감독관에게도 갖다 주고 신문에도 나고 이러니까 아, 이제는 해결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사실은 그냥 기사로 한번 일회성으로 났던 것이지 더 이상 진전이 없었어요. 현실이 개선되지는 않았던 그러니까 거죠. 전태일은 이제는 시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소식을 알게 된 근로감독관들이 전태일을 찾아오죠. 전태일이 이제 국정감사에서 노동청 감사를 하는 날 그 앞에 가서 이제 노동청 앞에 가서 시위를 하려고 그랬는데 감독관들이 찾아와가지고 전태일에게 너희가 하는 말 다 옳은데 이걸 고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뭐 어쩌고 이러고 시간을 끌고 있는 사이에 국정감사가 끝났다는 것이죠. 끝나버렸어요? 예, 그거는 결코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거를 전태일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있으나마나한 근로기준법 이거는 이제 태워버리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 바로 실행에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날도 전태일은 무조건 근로기준법 책을 태우고 자신을 불태우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이렇게 3가지 차례로 이렇게 그 시위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근로감독관 임병주라는 사람을 고발하려고 그랬고 또 뭐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도 낭독을 하려고 그랬죠. 티 없이 깨끗한 나이 어린 소녀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혹사당하고 있으니 이들이 더 이상 죽어가고 병들기 전에 그들을 배려를 하고 고쳐달라 이런 편지를 낭독하려고 그랬지만 바로 경찰과 경비들의 삼엄한 방해로 친구들이 끌려가고 뭐 이러면서 전태일은 근로기준법 책과 자신에게 불을 붙였던 것이죠. 전태일은 그 불을 붙이기 전에 평화시장 2층으로 올라가서 그때 11월이었기 때문에 겨울옷을 해서 솜, 스펀지 이런 조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조각에다 기름을 묻혀서 자신의 겨드랑이 이런 데 다 끼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책과 자신에게 불을 붙였고 그 순간에 쓰러졌다 일어나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을 쉬게 하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이런 거를 외치면서 쓰러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밤 그 자정을 넘어서 숨을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4부 전태일의 꿈은요, 전태일의 죽음 이후에 그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곳인데요. 선배님, 여기 그 전태일 열사 어머니가 계시네요. 예, 어머니는 이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창동 집에서 국립의료원까지 오십니다. 근데 그때 그 전태일의 친구분이 택시를 잡으려고 했더니 어머니가 만류를 하셨대요. 버스를 타고 가시겠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 전태일이 그 분신한 거를 그 현장에 있다 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노동조합 다니면서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셨다 그래요. 아들이 왜 그런 걸 했는지, 그럼 나는 어찌해야 될지 이런 걸 판단할 필요가 있으셨다. 이렇게 영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들이 죽은 뒤에 장례를 안 치르셨죠. 그리고 아들이 요구한 8가지 조항을 지켜주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고 했고요. 저는 항상 6번째 여성 생리휴가, 이거 전태일은 벌써 70년대에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태일은 이만큼 그 자신이 남자이지만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세세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정말 인간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한 사람이고요. 아들의 이런 뜻을 가지고 어머니는 처음에는 노동조합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달려가시고 그랬지만 점차 어머니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위한 이런 운동가가 되셨던 거죠. 아까 우리가 서두에 그 청계피복 노조에 대한 전시를 보셨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전태일의 죽음의 진실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저희들이 나이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지만 다 이렇게 자기 권리를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싸움에 나와서 여러 가지들을 바꿔냈던 그 원동력이 바로 전태일과 이소선 어머니 그리고 전태일의 친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처럼 전태일은 자신은 남성이고 두 번이나 혼자만 잘 사는 길이 있었지만 그거를 버리고 그 나이 어린 여성 노동자들, 평화시장에서 혹사당하는 기계처럼 혹사당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인간다운 삶으로 바꿔주려고 노력했던 게 바로 전태일이고 전태일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청계천변에 나와 있는데요. 정면으로 평화시장이 보이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평화시장이에요, 선배님? 청계천 5가에서부터 6가, 그러니까 즉 동대문 입구까지가 바로 평화시장입니다. 평화시장 굉장히 길고 예. 크네요. 예, 이게 59년도에 화재가 나서 61년도에 새로 지은 건데요. 지을 당시에 632m인가 그래서 아시아에서 가장 긴 상가로 등재될 정도로 긴 상가입니다. 진짜 크네요. 지금은 1층부터 3층까지 다 옷가게만 있고요. 예전에는 1층에만 가게고 2층, 3층은 전부 공장들이 들어있었던 거죠. 경제 공장. 예. 걸으시면서. 예. 여기가 지금도 1, 3층 돼 있어요. 예, 예. 그대로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1층만 가게들이 있었고 2층, 3층은 다 봉제 공장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곳에서 일하시면서 전태일 열사를 언제 알게 되신 거예요? 71년도에 그 전태일 일주기 추도식 때 그 추도식을 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평화시장에 출근했더니 불을 다 내리고 오늘은 일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죽은 그 깡패 저기 죽은 날이라 그래서 뭐지? 그러고 나왔는데 죽은 깡패 죽은 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앞에 나오니까 그때는 이런 저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앞에 그 관광버스들이 쭉 늘어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이거 그 죽은 사람 전태일 그 묘소에 가는 건데 추도식 하러 가는데 가면은 빵도 주고 우유도 준다. 그래서 가보지 않겠냐 그래서 그러니까 맨날 일만 하다가 벼랑간 아침에 출근했는데 집에 가라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 우리 한번 가보자. 그게 뭔지 그러고 가서 이제 추도식을 통해서 어렴풋이 아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그 깡패가 아니었고 이랬구나라는 걸 조금 알고 왔죠. 그 다음에는 이제 노동조합에서 중학과정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거기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용기가 없어서 못 갔죠. 근데 관심을 늘 가지고 있다가 이제 72년도에 그 노동조합에서 야유회를 간다고 가자고 왔어요. 그래서 가야 되겠다 그때는. 그래서 친구한테 가자고 친구 2명하고 저하고 셋이 갔고 그날 가서 이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시작했죠. 조합원으로도 예. 활동도 하시게 예, 되고 그렇게 됐죠. 예.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져 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평화시장 앞에 전태일 다리고요. 지금 저희 옆으로 전태일 열사 동상이 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동상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35주기 때 그 시민들 모금과 또 뭐 활동하는 사람들 모금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세운 겁니다. 다 같이 예, 마음을 모아서. 모아가지고 그 바닥에 보니까 또 이제 한 분 한 분의 예. 메시지를 또 담아가지고 바닥에 깔아놨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동판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역시 35주기 때 그 하고 싶은 사람 신청 받아가지고 이거 하나 할 때 그때 10만 원이었거든요. 동판 이거 네모난 거 하나에. 그래요? 예. 그래서 10만 원씩 내가지고 뭐 가족 단위로 뭐 활동하는 사람들은 자기 단체 단위로 또 뭐 친구들끼리 친목회 단위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한 3,800개, 3,500개에서 3,800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분신은 생각 친구들은 못하고 몰랐죠. 그냥 결단하시고 내려오셔서 이 장소에서 근데 그 기념관에 아까 제가 설명을 빼먹었는데 그 나는 돌아가야 한다라는 글이 있어요.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나약한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해 나약한 나를 다 받지 마 이런 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은 8월 둘째 주 토요일 지금 이 시간 나는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
이 결단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배님은 아직까지도 그 활동을 이어오고 계시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훌륭한 뜻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노동조합에 대해서 얼핏 들었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생겼다는 거에 거부감이 없었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초등학교 때 아셨어요? 네. 사회 시간에 선생님이 조합의 종류에 대해서 하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 기억도 필요할 때 이렇게 딱 떠오르고 이런 걸 보면 전태일 정신을 계속 알려나가는 거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마침 전태일 재단에서 이제 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어가게 됐죠.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 해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알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저희 후배들도 잘 따라갈 수 있었으면 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바람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지금 동대문역 1번 출구로 나와서 창신동에 와 있습니다. 창신동은 봉제 공장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곳에 전태일 재단이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후에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이곳에 설립이 됐습니다. 현재도 매년 11월 전국 노동자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11월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함입니다. 또한 재단은 전태일 동상 건립, 전태일 기념관 건립 사업을 비롯해 전태일 노동상, 전태일 문학상을 제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란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금도 전태일 정신을 잇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전시 등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태일 재단을 지나서 이음피움 봉제 역사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올라오는 길을 보시면 봉제거리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인데요. 양쪽으로 보시면 아직도 봉제 공장들이 즐비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음피움 봉제 역사관은요, 2018년 4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창신동이 동대문 패션타운의 든든한 배후 기지이자 또 전 세계 몇 남지 않은 도심 제조 지역인데요. 그래서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봉제 산업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이곳 창신동에 봉제 역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상설 및 기획 전시로 이 시대 봉제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고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봉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지하 1층으로 들어가면 아뜰리에와 바느질 카페가 있습니다. 이 공간은 체험 연계 기념품 판매 공간과 봉제 아카이브, 앤틱 재봉틀 체험실이 모인 아뜰리에로 봉제 체험 프로그램 및 작업실 대여, 기념품 구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바느질 카페는 라운지 역할을 하는 셀프 카페입니다. 역사관을 방문한 누구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음료를 이용할 수 있는데 개인 컵을 지참해 주시거나 기념품 샵에서 판매하는 리유저블 텀블러를 구매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층은 봉제 역사실로 상설 전시실입니다. 봉제 산업의 역사와 창신동 봉제마을의 형성 과정을 볼 수 있으며 서울에서 유일하게 실물 재봉틀을 전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산업화 이전 한국의 봉제부터 산업화 이후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봉제의 연관성, 서울의 봉제 산업과 지역별 특징 등 전반의 내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3층은 기획 전시실과 가든이 있습니다.
기획전시실은 현재 패턴 전시를 준비 중입니다. 가든은 조경을 즐길 수 있는 야외 가든입니다. 4층 테라스 갤러리입니다. 팝업 전시, 체험 연계 세미나, 이벤트 등 행사 진행 공간과 조경을 즐길 수 있는 야외 테라스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봉제 역사관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관람 가능 여부는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람하실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도슨트 1 8회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신청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면목동에 있는 녹색병원 앞에 와 있습니다. 이곳이 예전에 YH무역이 있었던 자리라고 하는데요. YH무역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였는지 한 선배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YH무역 주식회사의 노동조합 지부장을 지낸 최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배님 반갑습니다. 네. YH무역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였어요? YH무역은 가발 수출업체였습니다. 수출업체로서 66년도에 설립을 100만 원 노동자로 해서 제가 70년대에 입사할 때는 4,000명으로 불어난 엄청난 대기업이었어요. 그럼 선배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시고 어떤 일을 담당하셨나요? 저는 정확하게 70년 3월 1일 날 아마 입사를 한 것 같아요. 네, 3일절 날. 네. 그리고 저는 기술이 뭐 가발 중에 봉제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손으로 하는 수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 그러니까 제가 입사할 때 4,000명이 큰 대기업 가발 수출 회사였죠. 수출 순위가 15위였습니다. 그러면 정말 엄청나게 큰 회사였던 네네, 큰 거잖아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에 여성 노동자분들이 꽤 많으셨겠죠? 거의가 여성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한 8, 90%가 여성들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성 노동자들의 역할이 그만큼 컸을 것 같은데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요, 이 회사가? 예, 그렇죠. 66년도에 10명으로 시작을 해서 4년 만에 4,000명으로 불어났다. 이러는 것은 기업이 엄청난 특혜를 받았고 또 중요한 건 여성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 그 당시 때 70년대는 박정희 시대 때 유신 정권 때 선성장 후분배 이러면서 여성들에 대한 거의가 착취, 피와 땀으로 정말 오늘날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녹색병원 지하 2층에는 김경숙 열사를 기리기 위한 사진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뒤에 이렇게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김경숙 열사이신 거죠? 네, 김경숙 열사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선배님? 우리 김경숙 열사는 YH에 들어왔는데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였죠. 그러니까 YH는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퇴직금, 연장 근로수당 이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여성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권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권리를 지키고 이러는 거 보면서 아, 노동자한테는 노동조합이 천국이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노동조합 활동을 했습니다. 대의원을 거쳐서 그 조직부 차장을 지냈고 네. 그래서 목소리도 좋고 이래서 우리가 결의문 낭독도 하고 강령 하나 우리는 근로 대수의 복리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 경제 대응과 만민 공생의 균등 사회 건설을 기한다. 또 노래도 잘해요. 아, 그래요? 진주 남번가. 그래서 농성 때는 꼭 노래도 나와서 부르고 이랬던 아주 좋은
진짜 동지였죠. 네. 네. 사진으로 보면 아직 너무 네. 앳되신데. 그때가 사망할 때가 22살이었으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열 몇 살에 YH를 들어왔죠. 와서. 예, 우리가 79년도에 그랬으니까 그 3년 전이었으니까 아마 한 19, 뭐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 꽃다운 나이에 네. 어떻게 돌아가게 됐는 걸까요? YH가 마지막 폐업을 하게 된 게 79년도인데 YH가 폐업을 하게 됐다고요? 예. 갑자기 잘 나가던 회사였는데? 예, 잘 나가던 회사가 가발이 이제 사양이 들은 거죠. 이게 특히 여성 사업장은 모집을 안 하면 자연감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년도 제가 4,000명이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입사할 때. 근데 79년도 500명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23살 되면 다 결혼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만두고 25 되면은 뭐 거의 가버리고, 그러니까 모집 안 하면은 자연감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는 그런 것들을 악용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YH는 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주 중요한 거는 66년도에 설립을 해서 1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73년도에 10억을 빼돌려요. 근데 10억을 노동자들 상여금 줬다 그리고 빼돌렸어요. 그리고 76년도 한창 수출할 때 또 300만 불치를 외상으로 가발을 또 수출을 합니다. 그거는 이 YH가 회장 이름이 영호예요. 그래서 약자를 따서 YH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미국의 영주권 또 시민권을 따가지고 백화점도 있고 뭐 목장도 있고 어마어마한 호화 주택에서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백화점에 가발을 외상으로 수출한 거죠. 아이고. 300만 불이라 그러면 그것도 몇십억, 아마 그 당시 때 치고. 그러면은 이 공장은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겠죠. 아무것도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500명 남았을 때 폐업 공고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했던 억울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 돈은 다 누가 벌었겠어요? 100만 원이 10억도 빼돌려가고 외상으로도 몇십억을 뺐다고 생각하면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안 주고 억울한 거를 우리는 알려야 된다. 다른 노동자, 우리의 투쟁으로 인해서 다른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알리는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죽음을 각오한, 그리고 YH에서 비록 복직은 안 되더라도 민주노조를 하나 깨는데 엄청난 손실이 간다는 걸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투쟁을 했으니까 굉장한 각오로 투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렇다고 우리가 잘 살자고 하는 건데 정말 죽음으로 우리 김경숙 열사가 우리 곁을 진짜 떠난 게 참 안타깝죠. 네. 아무튼 그래도 경숙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용기를 갖고 억울한 게 전 세계에 알려졌죠. 그래서 신민당사에서 3일째 되던 날 오늘 저녁이 고비다라는 소리를 이제 정보를 듣고 청와대에서 이제 끌어내라라는 뭐 지령이 내렸다 그래요. 저대로 노동자들을 그냥 둘 거냐? 우리가 이렇게 농성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이 이제 다른 노동자들이 막 그 용기도 갖고 우리도 투쟁을 하자 이렇다는, 이렇게 골맞던 게 이제 터지기 시작을 할 때였죠.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겁이 나서 끌어내라 그래서 요 187명을 끌어내기 위해서 거의 1000여 명이 넘는 서울에, 그때는 정경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텐데 서울 시내에 정경들이 다 와가지고 끌어냈죠. 새벽 1시쯤 이렇게 계단에서. 그리고 이렇게 신발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조사받는 가정에 경숙이가 사망했다는 걸 알았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때는 뭐 투신조, 자살조 뭐 이렇게 언론에 엄청난 보도가 됐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잘못된, 그러면서 우리가 뭐 마치 뭐 외부 세력에 의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숙이가 뭐 동맥을 끊었네 막 이렇게 했는데 2008년도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혀졌는데 타살로 밝혀졌습니다. 자의 그 예. 지금 이 희생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는데요. 네. 그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경숙이는 사실 우리가 동지잖아요. 같이 어려울 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희생을 했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누구도 그렇게 희생을 할 그 장소에서 그런 게 있으면 누구도 경숙이처럼 그렇게 뭐 어쨌든 간에 죽을 수 있는 형편이었죠. 그리고 저는 구속돼서 나와서 경숙이 죽음을 좀 알아보려고 우리 조합원도 만나고 무척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80년대는 추도식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교회 지하실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86년도에 이제 우리가 해고된 70년대 운동했던 여성 노동자들이 다시 이제 그때 활동가들이 모여서 경숙이에 대해서 생각도 하면서 우리가 이 경숙의 뜻을 기리면서 여성 노동자회를 조직을 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89년도에 경숙이에 대해서 죽음을 바로 알리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모란공원에 이제 감요를 했어요. 그거를 한 거는 저는 그때 의미를 이제 모란공원에 전태일 열사가 있잖아요. 근데 전태일 열사가 70년도에 이제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자기 몸에 불을 질러서 많은 제야와 학생들이 그 노동자들의 관심을 갖게 했다며 79년도 우리 김경숙 열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80년대에 엄청난 학생들이 노동 현장에 가고 80년대에 맥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저는 그거는 뭐 자부합니다. 맞다고 생각.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이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이게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가? 여전히 지금도 여성 노동자들이 가장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길래 그 정신을 기려서 우리가 추모사업회를 하자. 그래서 이제 김경숙 상을 제정을 한 거죠. 돈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가장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현장에서 고생하고 투쟁한 여성 노동자들의 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경숙 열사의 희생을 잊지 않는 것, 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애써주시는 선배님들의 노력을 잊지 않는 게 이제 후배인 여성 노동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저와 함께 오늘 언니로 걸어보셨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김경숙 열사와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를 만나면서 더욱 숙연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들의 외침을 과연 우리 세대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안위 뒤에는 그분들의 투쟁의 역사, 그리고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있었음을 여러분 잊지 않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면 여러분도 꼭 언니로 걸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고맙습니다.